자, 서로의 상호 영향을 받는 것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제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건강이라는 포커스에 맞춰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 즉 환경을 제어하는 원칙을 보게 되면 크게 어떻게 격리, 치환, 차폐, 처리라는 개념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격리, 치환, 차폐, 처리. 방사선 같은 경우에는 또는 아주 독성이 강한 물질에는 우리가 노출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아예 차단되는 것, 이거는 이제 차폐, 이제 피복 이러한 것이 되고, 격리는 우리가 주로 이제 그 오염이 되거나 독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멀리 떨어지게끔, 우리한테 노출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바로 격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이 가장 포커스이기 때문에 건강에 위해가 될 것들은 멀리 보내버리자. 따로 우리한테 노출되지 않도록 하자. 이게 바로 격리고요. 이 격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전염병이 돌게 되면 그 전염병에 감염된 사람들을 격리, 감호, 보호, 처리한다, 뭐 치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매체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이제 격리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우리가 원인에 대해서 질병에 대한 전염병에 대한 원인에 대한 것이 규명이 되어 가면 갈수록 그것에 대해서 주로 격리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적으로 우리가 매개체를 통해서 전염이 되는 그러한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법정 전염병, 법정 감염병, 검역 질환 뭐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격리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감염병에 대한 대책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격리에 대한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치환은요, 보다 더 능동적으로 우리가 피해만 다닐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그것을 딴 걸로 바꾸자. 이게 바로 치환이죠. 그래서 치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물질로 바꾸는 거예요. 반응을 시키든 아니면 분해를 시키든 물리학, 생물학적 동원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바꿔버리는 것, 즉 병을 일으키는 것을 바꿔버리는 것이 바로 치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폐 또는 피복이에요. 이거는 자, 격리는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이렇게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과 어떻게 다른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안 만나게 따로 이렇게 해버리는 게 격리고요. 차폐, 의복 이러한 것은 뭐냐면 건강한 사람도 있는데 어떠한 오염된 물질이든 사람이든 있으면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방제, 여기에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방사능 같아 있었을 때 그 안전보호 장치 뭐 이러한 것들을 두고 우리가 보호를 하면서 노출이 되겠는데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나의 안전막을 두는 것, 이게 차단막을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차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복을 통해서 또는 어떠한 장비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게 차단을 시켜서 오염이 우리가 이제 만날 수는 있죠. 서로 접하긴 하지만 영향을 받지 않도록 대처를 하는 것, 이게 바로 피복, 차폐가 되겠습니다. 보다 더 능동적으로 되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것이 바로 처리입니다. 처리는 뭐죠? 반응을 시켜서 아까는 물치환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좀 다른 물질로 바꿔버려서 피해를 줄이는 방향이었다면 처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예 없애버려서 화학적인 반응을 이용해서 완전히 중화를 시켜 독성이 없는 물질로 강산성, 부식성이 있고 강알칼리성 우리한테 피해를 줘요. 근데 그것도 부식성이 있죠. 유기물에 대해서는 녹여버리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중화를 시키면 pH 7이 중화가 돼버리면 우리한테 영향력이 없죠. 이렇게 없애버리는 것, 즉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인을 없애버리는 것이 처리입니다. 주로 이제 병원군 같은 경우는 병원군 자체를 그냥 다 태워버렸어. 다 병을 불로 태워서 없애버렸어. 그 다음에 또 병을 일으키는 만약에 더 가축의 질병이 걸렸어요. 그리고 AI라든지 이러한 질병이 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살처분하죠. 그러니까 계속 냅두면, 개를 치료하겠다고 냅두면 병원균이 계속 퍼져서 다른 매체에 전달돼서 걷잡을 수 없이 퍼지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이거를 살처분해서 다 묻어버려요.
그러니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아예 없애버려서 이것을 우리 나머지 개체에 대해서 건강을 보존하는 방식, 이게 바로 처분,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분, 처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또 죽여버리는 것, 예, 사멸시키거나 도살,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 이제 파괴 기작이 되겠고, 앞서서 독성을 중화시킨다라든지, 뭐 이제 미생물을 이용을 해갖고 분해를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없애버리는 것은 이제 전환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미생물 환경 제어에 있었을 때 병원으로부터 병원의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인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제어하는 방식에 크게 4가지로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환경보건에 대한 이런 개념이 들어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역사가 흘렀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환경보건에 대한 역사를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보건의 역사는 아주 사람이니까, 사람의 건강에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아주 고대, 우리 건강에 대해서 어떻다라는 개념이 있을 때부터 이뤄왔다. 그래서 고대의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 다 있었어요. 자, 우리가 일반인도 알고 있는 히포크라테스, 의성이라고 불리는 거죠. 의사, 이제 가장 고대 시대 때 현명한 의사였던 히포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일원론이었어요. 그래서 고대에서는 포말전염성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포말전염성이란 것은 뭐냐면 어떠한 질병을 일으키는데요. 예를 들면 전염병 같은 경우에 그 지역의 집단으로 발생을 하더라. 그럼 그 지역이 집단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공기를 같이 숨쉬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질병을 전달시키는 건 바로 우리 숨쉬는 공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이 공기라는 개념을 우리가 병의 원인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미에즈마라고 표현하는데, 미에즈마가 바로 오염된 공기예요. 오염된 공기가 바로 질병의 근원이다 라고 표현했던 것이 바로 포말전염성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거는 고대 이제 19세기 이후로 과학이 발전이 되면서 이제 각종 병의 원인이, 수인성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인성 병원균 때문이고, 각종 우리가 전염병을 일으킬 때는 그 대체적으로 그 전염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 병원균, 미생물 때문이다, 바이러스 때문이다, 이러한 것이 밝혀지면서 이제 빛이 이루어져가는, 이것이 예전 고대 때 우리 건강에 대한 개념을 한번 이론적으로 나왔던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요 히포크라테스의 그 포말전염설입니다. 그래서 오염된 공기, 미에즈마 때문에 질병이 발생됐다라고 남겼던 거고, 로마에서는 여러 사람이 관심을 가졌죠. 시저라든가 발로라든가 여러 가지 갈레노스라고 불리는 게일런 같은 경우도 각종 건강과 관련된 것의 개념에 있었을 때 급수시설 또는 주택시설, 환기에 대한 개념, 건축위생,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건강과 관련된 개념이다 라고 해서 학문적으로 발전을 시켰는데, 이래서 그리스 시대는 히포크라테스가 있었다면 로마 시대는 이러한 위생학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생학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학문에서 건강과 관련된 개념으로 우리가 발전이 되다 보니까 바로 위생학이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이 중세죠. 자, 중세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우리도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패스트로 인한 거의 유럽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트 질병을 하니까 사람이 진짜 너무나 많이 죽어가는구나. 그에 대해서 우리가 질병에 대한 것에 대한 검역, 방역, 이러한 제어를 해야 돼. 직접적인, 여기까지는 원인이 뭐야,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어, 학문적이었다면 이제 사람이 마구마구 죽어나가니까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자.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주로 방역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검역을 해야 되겠구나. 이래서 여러 개로 이제 분야를, 실질적인 활동적인 분야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방역의사라든지 이러한 감정의사라든지 이러한 직접적인 구제 활동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근세로 들어가게 되죠. 근세에서는 여러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자, 베나르디노, 그다음 라마친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라마친이라고 나와 있네요. 베나르디노 라마친이라는 사람은 라마친이
저서를 짓죠. 뭐라고? 공해가의 질병 예방. 자, 공해가들이 주로 질병에 노출이 되는데, 예를 들면은 직공해가 금속을 다루는 이러한 직공들이 주로 뭐에? 수은이나 안티몬에 노출이 되어서 그로 인해서 그 중독 증상에 의한 질환에 많이 걸리더라 라는 것을 연구를 했어요. 보다 더 체계적으로 들어갔는데 주로 어디에? 바로 직업병 이죠. 그래서 이 라마치니의 공해가의 질병 예방이란 책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산업위생, 직업병이라는 개념에 대한 것을 확립을 했다라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위생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인 체험 저술서예요. 그래서 공중위생, 이것이 공중위생, 나아가서는 산업위생, 그래서 직업병에 대한 개념을 과학적으로 정립을 한 거죠. 그래서 라마치니라는 사람이 핵을 산업위생이라는 개념에서 핵을 하나 다 그었고요. 그 다음에 또 제너가 있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제너가 있습니다. 제너 같은 경우에는 뭐 천연두, 우두법이죠. 천연두라는 우리 마마라는 병이죠. 그래서 이 마마는 천연두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많이 노출돼서 사망이 됐었는데, 그전에는 우두법이 아닌 사람이 직접 천연두에 걸린 사람 고름이 나오면 그 고름을 짜갖고 건강한 사람한테 넣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조금 넣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예방의 시초죠. 그래서 약간의 작은 양이 노출되면 이 사람이 그 면역성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진짜로 질병이 걸렸을 때는 면역이 생겼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라는 개념인데, 사실 직접적인 그 고름을 넣다 보니까 병원군을 바로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더 피해가 컸어요. 멀쩡한 사람이 그냥 천연두에 걸려서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피해가 컸는데 그거를 이제 우두법으로 바꾼 겁니다. 약간 조금 더 안정화됐는데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긴 합니다만, 이 우두법을 제너라는 사람이 개발하면서 보다 더 이 천연두에 대한 예방접종이라는 개념이 확립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두법을 하면서 예방접종, 능동적으로 우리가 앞서서는 뭐 이제 능동적으로 했다라는 것이 패스트 했을 때 이제 감염을 격리하기 위해서 위생을 좀 더 하고 이제 방역을 하고 이러한 것이 좀 많이 능동적이 되었다면, 이때는 뭐 더 능동적으로 나가서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앞으로 병에 안 걸리도록 면역 체계를 세우는, 능동적으로 병에 일부러 노출되어서 면역을 미리 키워버리는 그러한 예방접종이라는 것이 들어간 것이 바로 요 근세시대 때 이 제너에 의한 우두법에 대해서 이제 이제 계속 발전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이제 프랭크는 위생경찰을 확립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간 것이 근대입니다. 제가 글씨가 커서 밑으로 쭉 내려가네요. 자, 근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과학이 발전을 하죠. 그래서 파스테르 같은 경우에는 세균학이고요. 세균학을 창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리스터 같은 경우에는 살균법이죠. 그래서 석탄산 살균법, 소독수술 이러한 것으로서 우리가 이 위생에 대한 개념이 보다 더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페텐코퍼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페텐코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험 위생학, 독일의 페텐코퍼 보입니까? 페텐코퍼. 이 사람은 실험 위생학을 창시했죠. 그래서 페텐코퍼는 우리 교재에서는 뭐 생활 환경 중에 특히 이화학적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 위생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환경 위생학을 근대적으로 발전시켰다. 그 근대적으로 발전시킨 게 뭐죠? 바로 실험 위생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 위생학을 창시한 것이 바로 페텐코퍼고요. 그 다음에 코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온 멸균법, 고압 증기 멸균법, 저온 소독법 등 여러 가지 멸균 소독법들을 보다 더 한층 발전시켰다.
발전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대, 중세, 근세, 근대로 가게 되고 그 다음으로 가는 것이 바로 현대가 되겠죠. 자, 현대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전됐습니다만, 자, 지금 고대, 중세, 근세, 근대로 넘어가면서 주로 점진적으로 병에 대한 원인을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하면서 점차 학문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학문이 발전하면서 현대에 가서는 뭐가 되죠? 바로 학문으로서 대학이나 대학원이 설립이 되면서 보다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발전에 불을 지피게 되죠. 그래서 특히 현대에선 뭐 미국에서 특히나 제일 세계 최초의 공중위생대학이 설립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학문이 발전이 되었으니까 이때는 뭐 현대에서는 이제 미국 공중위생대학, 세계 최초 공중위생대학, 어디에서? 미국에서. 그래서 최초로 이제 공중위생대학이라는 것이 설립이 되면서 점차 학문적으로 발전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 현대의학, 공중위생학 이렇게 아주 세분화되죠. 서양과학은 전부 분류가 되어서 구분되고 세분화돼서 잘게 나누어져서 저 깊이를 나아가는 것이라면 동양에서는 철학이 발전했죠. 그래서 이 잘고 나눠진 것들을 묶고 올라가서 그래서 모든 것은 공술의 공수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이제 발전하는 거 학문의 발전도가 서로 다릅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환경보건이라는 학문을 다루다 보니까 이제 유럽, 미국, 이제 서양 세계에서의 발전된 학문의 발전사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는 또 어디? 현대에서는 대학이 설립되고 학문이 분류가 되고 세분화되고 발전이 되면서 각각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더 많아지고 근데 이렇게 나눠진 걸 또 묶을 게 필요하죠. 묶을 게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인문학이 발전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국제적인 협약이라든지 이러한 공조 체계에 대해서도 또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국제 협약이 발전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기후 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 변화 협약. 그다음 거기에 대한 실무적인 거 교토 의정서. 그다음에 오존층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비엔나 협약. 그다음 그에 대한 실무적인 거 이제 몬트리올 의정서. 이런 식으로 국제적인 협약으로까지도 이제 점차 발전이 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발전이 됐을까? 사실 우리나라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죠. 자, 우리나라에 대한 발전사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1879년 지석영 선생님의 천연두를 방지하기 위한 종두법, 우두법이죠. 그래서 예방접종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위생과 관련되어 있는 최초의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학의 효시는 우리나라에서는 지석영 선생님이다. 그래서 종두법, 예방접종에 대한 방법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제 개발을 했고요. 그것이 이제 한동안에는 이게 실학사상과 겹려돼서 같이 했었죠. 박재가와 지석영 선생님, 이러한 부분들이 한참 조선 후기의 실학사상의 불꽃으로서 일어났던 열매들이 그런데 그 실학사상이 항상 우대를 받았던 게 아니죠. 탄압을 받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살짝 탄압을 받아서 막 귀향도 가고 이제 다 탄압이 되었다가 다시 이것은 예방접종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1895년에 다시 이 종두법에 대한 것이 나오죠. 그래서 종두규칙 이라는 것을 천명을 하면서 모든 어린아이, 특히 생후 70일에서 만 1년 이내에 된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종두를 반드시, 즉 예방접종을 반드시 실시해라. 국가에서 인정을 하고 지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 이게 들어가서 1900년대에는 한성부에 종두사관제라는 걸 둬요. 이건 뭐죠? 관청에서 종두법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두를 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요원, 종두사무요원을 두죠. 그래서 종두사무요원을 두어서 종두사무요원이 직접 천연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직접 관청에서 천연두에 대한 접종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일제시대 들어가기 전에도 이제 관청에서 실시를 했는데, 자, 1920년부터 1945년이니까 우리가 일제 치하에 놓이게 되죠. 그게 바로
일제입니다. 일제 치하가 되는데 얘 1920년에서 1945년 이때는 일본의 관청에 일본에 의해서 지시를 받게 되죠. 이때 있었던 것이 조선 총독부에 위생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총독부에서 위생과에서 우리 나라에 대한 그 환경 위상에 대한 것을 관리를 했었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해방이 됩니다.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뒤에 그 보건 위생국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해방이 되고 난 후에 위생국 위생과에서 위생국으로 발전이 되었죠. 그래서 위생국으로 발전이 되었다가 이것이 또 어떻게 이제 보건후생부 보건후생부라는 그러한 체계로 바뀌게 되고 보건후생부에서 그 다음에 또 바뀌게 되는 것이 뭐냐면 보건후생부가 이제 펴고되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사회부하고 보건입니다. 사회부 따로따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사회부, 보건부 이렇게 나눠져서 1948년 또는 1949년에서 한 1950년대까지 1955년도까지는 이렇게 따로따로 보건에 대한 것이 사회부에서 따로 관리하고 보건부에서 따로 관리하고 하다가 이게 합쳐져요. 1955년에 합쳐지면서 이제 1955년에 보건사회부로 바뀌게 되죠. 보건사회부로 바뀌게 되고 이 보건사회부는 나중에 또 보건복지부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또 잠깐 보건복지과학부, 가족부 이런 걸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언제 어디로 바뀌었다? 이제 이제 완전히 보건복지가족부로 바뀌었다가 보건복지부로서 그대로 1910년 이후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그 다음에 또 어디? 이제 지금 환경부. 환경보건이라 그랬죠.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환경부로서 체계가 지금 이원화되어서 우리가 환경보건에 대해서 쭉 발전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 산하에 보게 되면 국립보건연구원, 그다음에 각종 연구센터, 그래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그다음에 환경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보건, 그다음에 측정소 이러한 것들이 쭉 관리하면서 우리나라의 환경보건에 대한 개념들을 이제 관리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환경보건복지부의 발전사를 봤고요. 이제 참고적으로 우리 이제 다 했으니까 우리 환경보건정책에 대해서 살짝 알려드리게 되면 환경보건정책은 처음에는 이제 그 매체 중심이었어요. 미디어 중심이었죠. 그래서 매체 중심으로서 처음엔 공기 오염, 물 오염, 그 다음에 각종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에 대한 문제 이러한 것으로서 접근이 되었었다면 지금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종합적이고 과학적으로 다양해진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하려고 했더니 이 원인이 서로 상승작용, 상가작용 여러 가지 작용으로 해서 똑같은 원인들이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바뀌고 있다? 수용자, 리셉터 중심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수용자로 해가지고 수용체라는 개념으로서 물질에서 수용체 관리로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수용체는 뭐죠? 바로 사람이나 생태계예요. 그래서 이 보건 정치에 있었을 때 환경 정책, 환경보건에 대한 정책의 그 변화는 이러한 물질이나 문제나 이러한 문제 접근에서 어떻게 수용체에 대한 접근으로서 사람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다, 생태계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고 이제 문제의 원인이었다면 이제 사건 중심이었다면 이 사건 중심을 어떻게 통합적인 것으로서 대책을 세우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통합적, 전략적 대책을 세우는데 전에는 문제가 있으면은 무슨 처리 시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치중이 됐다면 지금은 통합적 전략적 대책을 세우면서 어떻게 변하고 있죠? 위해성 평가라든가 예방이라든가 사전 감시
이러한 것들을 통합해서 우리가 보다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주로 실시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을 보게 되면 이제 주요 정책, 환경보건 주요 정책이죠. 크게 한, 둘, 셋, 넷,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환경성 질환, 이게 환경성 질환의 조사, 감시 및 피해 구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 피해를 저감해야 되는데 어디? 환경 유해 인자로부터죠. 그 다음에 환경오염 민간계층의 취약지역에 대한 대책. 그 다음 환경보건에 대한 기반을 선진화시키는 것.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그래서 환경보건에 대한 패러다임이 점차 수용체에 대한 개념으로서 바뀌고 있으면서 이런 정책에 대한 굵직굵직한 것들이 서게 되는데요. 이 굵직굵직한 것들을 보게 되면 주로 환경성 질환조사 감시 및 피해 구제는 주로 어떠한 내용을 하고 있느냐면 유해 물질에 대한 인체의 또는 생태계의 노출 수준이나 환경성 질환에 대한 발생 현안을 이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모니터링을 해서 그것에 대한 질환에 대한 역학적 조사나 감시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또 이제 그 피해에 대한 사후 관리, 건강 피해에 대한 구제 제도 이러한 것들을 마련을 하고 이제 계속 조사 감시만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피해 구제에서 있을 때 보다 더 그 질환에 대한 추적 조사를 하는 것이죠.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한, 예방을 하기 위한 그러한 원인 규명, 이런 추적 조사까지도 환경성 질환에 대한 것의 감시나 피해 구제의 제도로서 전부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한 것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각종 그 원인이 되는 것들, 대기, 수질, 소음 진동에 대한 건강 피해를 미리 확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저감 대책을 마련하죠. 그래서 성면안전관리법이라든가 이제 인공조명 빛공해 방지법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전부 다 피해 저감하기 위해서 법규적으로 이제 통합 제어하기 시작해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외에 또 이제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이나 유해 화학 물질 배출 저감, 그리고 그러한 화학 물질의 국제 수준에 대한 그 저감의 기술, 그리고 그 화학 물질 관리 제도 이러한 것들을 점차 받아들여서 우리가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 민간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대책으로는 이제 이제 전생의 주기를 가지고서 이제 환경보건에 대한 감시 체계를 발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해 물질의 노출 권고 기준이라든가 또는 그 노출 제어하는 방안, 대책법, 건강보호법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올려주고 마련을 해서 이 쾌적한 환경을 조성을 시키도록 해주는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환경보건에 대한 선진화가 있는데, 환경보건에 대한 그 선진화 방안들은 주로 어떤 것이냐면, 이제 앞서서 했던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직적인 체계를 대응할 수 있는 것,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공간형 환경보건기구라든가 보건기술 개발을 추진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러한 정보들을 전부 다 제공을 하면서
보다 더 넓게 그 교육을 하거나 홍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홍보를 하고 소통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위해도에 대한 정부와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의 그 위해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하고 공유하면서 소통을 해서 이러한 체계를 강화시키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국제기구에서 WHO라든가 또는 UNEP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전부 국제적인 개념으로서 공조를 해가면서 보다 더 선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피해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것인데 기후변화 협약, 온난화 현상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한테 피해가 오는 것들, 뭐 식물에 대한 피해,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에 대한 피해, 그러면서 인간에 대해서 또 다시 돌아오는 피해, 이러한 것들을 전부 연구를 하고요. 환경보건과 포커스에 맞춰진 포럼을 구성을 하고 각종 이제 교육을 하고 그리고 또 그에 대한 대기오염 예경보제 시스템을 강화를 한다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오존주의보 있을 때 그 대국민 행동 요령 뭐 미세먼지 예보제에 의해서 어떻게 국민 행동 요령을 이제 체계화하고 구체화해서 홍보를 하는가 이러한 것까지 그리고 이렇게 각종 대책을 세워서 체계화해서 홍보를 하고 이것을 감시 체계화해서 어떠한 영향으로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 어떠한 영향으로 앞으로 미칠 것인지 이러한 그 체계도 같이 구축을 하는 것이 바로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피해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그러한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환경보건에 대해서 서양에 대해서의 학문적인 발달 과정과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각종 환경보건에 대한 체계적인 변화 그리고 지금 현재의 환경보건 정책에 관한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